반지의 제왕의 시작이 된 중요한 사건인 절대반지의 탄생. 그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에르기온의 요정 영주 켈레브린 보르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몰락이 되어버린 켈레브린 보르.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켈레브린 보르는 놀도르 요정이자 저 유명한 페아노르의 손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켈레브린 보르는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집필하던 도중 갑툭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아무런 설정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954년에 반지 원정대가 처음 출판된 시점에도 말이죠. 사실 켈레브린 보르라는 이름 자체도 가운데 땅의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28년 영국의 글로스터셔 주에서 4세기의 토속신앙 사원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그곳에 라틴어로 글이 적힌 나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글은 실비아누스라는 로마인이 노덴스라는 신에게 바치는 글이었는데 자신의 반지를 훔쳐간 이가 다시 반지를 돌려줄 때까지 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비는 내용이었습니다. 톨킨은 이 노덴스의 정체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뛰어난 언어학자였던 톨킨은 1932년 노덴스가 켈트족의 신이며 그 단어의 기원은 아일랜드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누아다 아르게틀람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 누아다 아르게틀람이라는 이름은 실버 핸드, 즉 은빛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켈레브린 보르라는 이름의 뜻은 실버 피스트, 즉 은빛 주먹입니다. 게다가 누아다에서 파생된 노덴스라는 이름과 연관된 저주에 관련된 반지라는 유물을 접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원 유적이 발견된 이 장소는 앵글로색슨어로 난쟁이 언덕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이로부터 5년 뒤 톨킨은 반지의 제왕 집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주받은 반지를 탄생시키고 난쟁이와 친분이 깊던 은빛 주먹 켈레브린 보르가 탄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켈레브린 보르는 톨킨이 그때까지 만들어 오던 가운데 땅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반지의 제왕의 스토리 진행을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진 인물이라기보다는 설정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반지의 제왕이 출판된 지 1년 후에 곤돌린 출신의 놀도르 요정이라는 배경이 잡혔고 페아노르의 기술과 지식을 넘어서고 싶은 야망이 있었다는 설정이 붙었습니다. 이 설정이 발전해서 톨킨의 감독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반지의 제왕 제2판이 1966년에 출판된 때에서야 켈레브린 보르는 페아노르의 손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톨킨은 그 이후로도 켈레브린 보르의 설정을 계속해서 바꾸었습니다. 1968년에는 켈레브른과 함께 가운데 땅으로 건너온 텔레리 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신다르 요정이 되었고 그의 조부도 페아노르가 아니라 도리아스의 학자이자 음유 시인인 다에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뀐 설정들이 반영된 반지의 제왕의 새로운 판본은 톨킨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톨킨 사후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정리하던 크리스토퍼 톨킨은 켈레브린 보르는 페아노르의 손자라는 설정을 유지한 채로 실마릴리온을 출판했고 그렇게 켈레브린 보르의 가족 설정이 굳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켈레브린 보르는 가운데 땅 세계관 안에서의 설정과 스토리가 계속 바뀌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행적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불확실하거나 설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더 좋아하거나 아니면 더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들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켈레브린 보르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나무의 시대 때의 발리노르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쿠루핀이었고 쿠루핀은 저 유명한 놀도르 요정 페아노르의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페아노르가 실마리를 되찾겠노라 맹세를 한 뒤
놀도르 요정들을 거느리고 가운데 땅으로 망명하자 켈레브린보르도 아버지를 따라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후 켈레브린보르는 오랫동안 아무런 행적을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 이 시절에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쿠루핀과 함께 행동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쿠루핀은 형 켈레고름과 함께 벨레리안드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인 아글론 고갯길을 지키면서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이 시절 쿠루핀은 난쟁이들과 우정을 쌓았는데 당시 놀도르 요정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난쟁이들의 언어에 관심을 보이고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켈레브린보르가 난쟁이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당시의 아버지를 통한 경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고르 브라골라크에서 요정들이 큰 패배를 당하자 쿠루핀과 켈레고름은 아글론 고갯길을 포기하고 친척인 핀로드가 다스리던 나르고스론드로 달아났습니다. 핀로드는 쿠루핀과 켈레고름을 친절히 받아주었지만 곧 두 형제는 은혜를 원수로 갚기 시작했습니다. 베렌이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핀로드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자 쿠루핀과 켈레고름은 나르고스론드의 백성들을 선동하여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핀로드는 소수의 신복들만 대동하고 베렌을 돕기 위해 떠났고 나르고스론드의 왕위는 동생 오로드레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쿠루핀과 켈레고름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후 쿠루핀과 켈레고름은 베렌을 찾기 위해 떠돌던 루시엔을 납치하여 감금하기도 하는 등 치졸한 악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렌과 루시엔 덕분에 사우론으로부터 풀려난 요정들이 나르고스론드로 돌아오면서 필로드의 명예로운 죽음과 쿠루핀과 켈레고름 형제의 만행이 알려졌습니다. 나르고스론드의 백성들은 쿠루핀과 켈레고름에게 분노했고 심지어 켈레브린보르마저 아버지에게 큰 실망감을 느꼈는지 아버지와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쿠루핀은 켈레고름과 함께 나르고스론드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켈레브린보르는 왕국에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 30년 뒤 나르고스론드가 모르고스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자 켈레브린보르는 투르곤이 다스리는 비밀의 도시 곤돌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켈레브린보르는 훌륭한 실력을 지닌 보석 세공사 에네르드힐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에네르히들의 보석 만드는 솜씨는 당시 따를 자가 없었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태양빛을 머금은 큰 초록색 보석인 엘레사르, 즉 요정석이었습니다. 켈레브린보르에게는 가운데 땅 역사상 모든 요정들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장인으로 일컬어지는 페아노르와 그의 아들들 중 가장 손재주를 잘 물려받았다고 전해지는 쿠루핀으로부터 이어진 장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천부적인 재능과 에네르드힐의 가르침 덕분에 훗날 켈레브린보르는 역사상 페아노르 다음 가는 최고의 요정 장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쿠루핀은 추방당한 후 우연히 만난 베렌과 루시엔을 공격했다가 거꾸로 제압당하는 등 안습하고 치졸한 사고를 치고 다니다가 결국 악행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동족살상을 저지르게 됩니다. 실마리를 갈취하기 위해 도리아스를 공격해 같은 요정들을 학살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업보인지 그 과정에서 쿠루핀은 형 켈레고름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곤돌린마저 모르고스의 세력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켈레브린보르는 또다시 역사에서 이름을 감추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행적은 투오르를 따라 곤돌린에서 탈출한 뒤 시리온 강 하구로 몸을 피했다가 길갈라드와 키르단이 다스리던 발라르 섬에 정착했다인 것 같습니다. 그 후 분노의 전쟁이 벌어졌고 대전쟁 끝에 모르고스의 세력이 멸망하면서 제1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벨레리안드 땅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발리노르로 돌아가지 않고 가운데 땅에 남아있기를 선택한 요정들은 린돈에 정착하였습니다. 린돈은 놀도르 높은 왕 길갈라드가 다스렸습니다. 켈레브린보르도 처음에는 길갈라드를 모셨지만 제2시대 750년경 켈레브린보르는 자신을 따르는 놀도르 요정들을 이끌고 린돈을 떠나 에레기온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개산맥의 난쟁이 왕국 크아자드 둠에서 실마리를 비롯한 다양하고 귀중한 광물들이 채굴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에레기온으로 이주한 또 다른 명성 높은 요정들이 있었으니 바로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갈라드리엘 부부가 먼저 에레기온에 정착한 후에 켈레브린보르가 찾아왔다는 설과 켈레브린보르의 에레기온 왕국에 갈라드리엘 부부가 찾아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전승이 더욱 유명한 이야기지만 이 영상에서는 좀 더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해 전자의 전승, 즉 켈레브린보르가 에레기온의 갈라드리엘 부부를 섬겼다는 이야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기온은 아름다운 땅이었고 수도인 오스트인 에딜은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에레기온은 특히 요정 보석 세공사들인 그웨이스 이 미르다인의 뛰어난 기술과 솜씨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보석 세공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지닌 요정 장인이 바로 켈레브린보르였습니다. 켈레브린보르와 에레기온의 요정들은 동쪽에 위치한 크아자드 둠의 난쟁이들과 깊은 우정을 맺었습니다. 난쟁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에레기온의 요정들은 미스리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을 가공하여 만든 자재가 바로 달빛과 별빛을 받아야만 빛이 나는 이실딘입니다. 에레기온과 크아자드 둠의 우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리아의 서문입니다. 난쟁이 장인 나르비가 만들고 켈레브린보르가 이실딘으로 그린 이 문에는 두린의 문장과 페아노르의 별을 비롯한 난쟁이와 요정의 여러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켈레브린보르는 갈라드리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아마 먼 옛날 켈레브린보르가 아버지와 함께 필로드가 다스리는 나르고스론드에 머물 때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라드리엘은 필로드의 동생이었고 한동안 나르고스론드에서 살았었으니까요. 갈라드리엘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켈레보른과의 결혼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켈레브린보르는 갈라드리엘을 여전히 사랑하였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요정들이 지닌 우정 이상의 개념인 멜레텔디, 즉 사랑하는 자매로 대했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켈레브린보르는 갈라드리엘이 수심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슬픔을 느끼고 있었고 많은 요정들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니고 서쪽으로 떠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갈라드리엘의 슬픔에 가슴이 아팠던 켈레브린보르는 옛날 스승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보석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에네르드 힐이 만들었던 요정석은 영웅 에아렌딜이 지니고 가운데 땅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켈레브린보르는 혼신의 힘으로 두 번째 요정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요정석은 첫 번째 요정석보다 더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던 치유의 힘은 조금 더 약했다고 합니다. 켈레브린보르는 이것을 갈라드리엘에게 선물하였고 훗날 이 요정석은 갈라드리엘이 아라고른에게 선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라고른의 왕호 엘레사르의 유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화와 부강을 누리던 제2시대 1200년경 발라들이 보낸 사자를 자처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에레기온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타르로 요정들에게 놀라운 기술과 마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르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던 켈레브린보르와 요정 장인들은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에레기온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욱더 높은 지식을 얻기를 원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발리노르로 돌아가야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가운데 땅에서 자신들도 누리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나타르는 요정들에게 이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르는 아나타르의 목적이 선하지 않다고 느끼고 그를 경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나타르는 오히려 요정 장인들을 설득하고 선동하여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른을 지도자의 자리에서 밀어내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은 크아자드 둠의 난쟁이들의 도움으로 안개산맥 동쪽의 로스로리엔으로 망명했고 켈레보르는 하야하여 에레기온의 야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켈레브린보르는 에레기온의 2대 군주가 되었습니다. 한때 갈라드리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결국 그녀를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켈레브림보르와 그를 따르는 요정 장인들은 아나타르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켰습니다. 1500년경 이들은 강력한 능력을 지닌 힘의 반지들의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590년에 이르면 총 16개의 강력한 힘의 반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직후 아나타르는 에레기온을 떠났고 켈레브림보르는 아나타르의 도움 없이 3개의 위대한 힘의 반지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요정의 반지로 알려지는 물의 반지 넨야, 공기의 반지 빌야, 그리고 불의 반지 나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적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아나타르의 정체는 바로 사우론이었습니다. 분노의 전쟁 이후 모습을 감추었던 사우론은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발라들이 가운데 땅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요정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정체를 위장하고 켈레브림보르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사우론은 켈레브림보르에게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사우론도 에레기온 요정 장인들의 비밀스러운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사우론은 모르도르로 돌아가 1600년에 운명의 산에서 가장 강력한 반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반지였습니다. 절대반지는 지배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힘의 반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우론이 절대반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손가락에 끼운 순간 켈레브림보르와 에레기온의 요정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을 느낀 켈레브림보르는 힘의 반지들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켈레브림보르는 로스로리엔의 갈라드리엘을 찾아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사우론이 힘의 반지들을 찾아내기 위해 에레기온으로 돌아올 것을 짐작한 갈라드리엘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3개의 반지들을 안전한 장소로 보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켈레브림보르는 넨야를 갈라드리엘에게 주고 에레기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빌야와 나랴는 린돈의 길갈라드에게 보냈습니다. 한편 요정들이 자신의 정체와 계획을 알게 되자 사우론은 분노하였습니다. 사우론의 계획은 절대반지를 통해 힘의 반지들을 가진 요정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들을 타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켈레브림보르가 힘의 반지들의 사용을 금지하자 그 계획이 헝클어졌습니다. 결국 사우론은 힘의 반지들을 손에 넣어 다른 종족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을 타락시키기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우론은 에레기온의 요정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우론은 모르도르의 아무게탑 바라뚜르를 세우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우론은 오크들뿐만 아니라 동부인과 남부인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인간들 중 일부는 사우론에게 동조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발리노르에서 건너온 청색의 마법사들이 이들을 돕기 시작한 후로는 강하게 저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우론은 룬과 하라드에서의 반란을 진압하느라 많은 물자와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고 그래서 에레기온 침공이 늦어졌습니다. 켈레브림보르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에레기온 방비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사우론의 군대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강력하였습니다. 1695년 마침내 준비가 다 되었다고 여긴 사우론은 에레기온을 침공하였습니다. 철저한 방비에도 불구하고 에레기온의 수비대는 사우론의 군대를 막아낼 수 없었고 엘론드가 이끌고 온 린돈의 지원군은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2년에 걸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에레기온이 1697년에 함락당하면서 켈레브림보르는 사로잡혔습니다. 사우론은 9개의 반지를 손에 넣었고 켈레브림보르를 고문하여 마침내 7개의 반지의 행방까지 알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켈레브림보르는 갈라드리엘과 길갈라드에게 보낸 3개의 반지들의 소재를 끝까지 숨겼습니다. 일단 자신의 1차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긴 사우론은 더 이상 쓸모없어진 켈레브림보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창으로 꿰뚫어 자신의 군대의 깃대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에레기온은 멸망했고 페아노르의 손자이자 뛰어난 장인이었던 켈레브림보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켈레브림보르는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야망과 욕심을 부추겼고
그 결과 자신이 비참하게 파멸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수천 년 동안 많은 자유민족들이 고통받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자신의 조부 페아노르의 행적과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켈레브린보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마지막까지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속죄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켈레브린보르처럼 말이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반지의 제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